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중에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따른 사고 당시 가해자들이 119가 아닌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앞 시간에 이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다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정인용 기자의 보도를 통해 만나보신 것 같고 지금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마다 31만 명이 넘은 상황인데 지금은 더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 공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데 네. 두 가지 이유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사고의 정황은 거의 명백하게 윤창호법을 어긴 것이죠. 예. 윤창호법에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벌써 한 이제 3년 차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법은 시행이 됐고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 휴가 나온 청년, 군복무가 거의 끝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사실은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생이었던 거죠. 예. 근데 참변을 당했죠. 음주운전자에게.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방송과 국회를 뛰어다니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이 예. 음주운전은 살인이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의 취지는 뭐냐면요. 사건의 정황이 복잡하게 된 게 아니라 예. 술을 먹었는데 운전대 잡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네. 사고의 위험은 아주 높아지니까 그 행위가 벌어졌다는 게 첫 번째, 공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청와대 청원 글, 그 딸이 올린 글을 보면 이 유가족도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목격자의 전원을 듣고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쓴 건데 목격자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은 오토바이와 차가 부딪혀서 사람은 쓰러져 있는데 이 내린 운전자가 119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더라는 거죠. 이거 목격자의 전원이라 팩트인지는 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예. 지금 이미 며칠째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접한 국민들이 이 가장 50대 사망한 가장이 우리 가족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인 의료적인 응급치료를 받아도 살까 말까 한데 최선을 다해도 예. 문제는 거기서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골든타임 놓쳐서 죽었다, 사망했다 생각을 하면 어느 누가 이건 인간으로서 분노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이것이 좀 복합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데요.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고 현재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처벌, 박주희 변호사님 어느 정도로 예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지만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2018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그러니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이 수치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인데요.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높은 중형입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가 되고 예, 또 범죄 전력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예. 요즘 들어서 법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가해자의 범죄 전력이라든지 음주운전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어쨌거나 실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내용 저희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건도 준비한 게 있어서 좀 빠르게 가볼 텐데, 자, 생전에 함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부부 사이가 좋았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직접 뗐습니다. 근데 그 30분 뒤에 아내가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했고요. 근데 이 사연도 좀 들어보셔야 될 텐데 인공호흡기를 떼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남편에게도 나름대로 좀 사정이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국 교포였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어쨌거나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일단 회복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이제 연명 치료를 받으면
받으면서 힘겹게 이제 생명을 이어가는 중환자도 많이 봤을 테고 예. 또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고통을 받는 이제 가족들도 봤을 테니까 네네. 이 부분은 평소에 우리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 치료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아내가 원인 불명의 이제 병으로 쓰러져서 지금 인공호흡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남편이 봤을 때는 아내가 평소에 했던 말도 있고 예. 또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데 매일 20-30만 원 정도의 이제 치료비가 나가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었기 때문에 예. 남편이 이제 스스로 아내에게 달려있는 인공호흡기를 뗀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건 이제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이제 높은 형을 구형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자발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뗀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이제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아니면 그 배심원들이 유죄를 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일단 회복 가능성이 없는지도 확인을 받아야 되고 예. 또 그걸 또 그 행위를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떼는 행위를 이제 환자 가족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연명 치료가 그러니까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려면 예. 어느 정도 연명 치료를 하고 나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단지 일주일 딱 이 남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극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다라기 보기에는 보다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배심원도 검찰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심원 9명 모두가 이 사건을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글쎄 이건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네네. 측면에서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쉽게 얘기하면 섣불리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점이 네. 있는 것이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짧게 봐더라도 상태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그 연명의료결정법 이제 시행 후에 네, 네. 존엄사를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해서 이 배경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늘고 있죠. 지금 이게 시행된 지는 2년 반쯤 돼 갑니다. 예. 3년 차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 사전에 그러니까 언제 사람은 뭐 죽음과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 미리 사전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존엄사를 하게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작성하는 거죠. 네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라고들 많이 전망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남편분은 이 유죄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죄를 기꺼이 좀 받아들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 무죄다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뭐 크게 항변하지 않을 것이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인공호흡기를 떼면서 편히 쉬라고 네. 이 죄는 내가 다 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요양보호사니까 병원에서 이제 많은 사례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은 이 본인도 의도적 살인이죠. 그건 명백해요. 법적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 하루에 20-30만 원의 치료비와 입원비가 발생하는데 예. 이 금액은 월 한 5-600만 원이에요. 아까 이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물론 해외 사례에서 보면 기적이 있어요. 2-3년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던 가족이 의식이 돌아온다든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도 어쩔 수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건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이 존귀하다. 병원비가 비싸다고 해서 이렇게 인공호흡기 뗄 수 있는 게 아닌 건 명백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의식불명의 병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가족을 보호하는 분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을 해보면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전연명 제도도 생긴 거거든요. 예. 우리가 함께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